수업에 8주차 수업을 아마 들으시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 공부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들 수고하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학교에도 전달을 좀 드려서 중간고사 때는 좀 어렵더라도 좀 여건을 좀 준비를 해서라도 대면을 통해서 선생님들, 신입생 선생님이 학교도 한번 와보셨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들과 만나신 적도 없고 또 학우님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보실 수 있는 시기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생각이 꼭 저만 아니라 많은 다른 교수님들께서 그런 의견들이 계셔서 아마 의견들을 지금 현재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셔서,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나 뵈었으면 아마 즐겁고 아마 더 보람 의미 있게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여건으로 못 만나게 뵙더라도 뭐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같이 모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제가 맡은 이 생활과 경제라는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생활과 경제라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기업의 사회복지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기업의 도덕적인 운영, 윤리적인 책임, 그다음에 또 나머지 책임 경영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들을 어떻게 반추해 볼 수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는, 공부하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주차 여러분들 교재 스타벅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커피 음료, 종합적인 커피 음료 생산, 판매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스타벅스가 유명한 어떤 커피 메이커, 아니면 커피 음료 판매하는 대명사로 인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지금 한 15년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5년, 13년 그 전후 됐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해외여행을 간 싱가포르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쪽에 계시는 상사의 주재원이 가이드셨는데, 이 싱가포르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서 사진을 좀 꼭 찍어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관광 오신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는 명소다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도 한번 아이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달아서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아마 스타벅스가 이런 회사 로고, 브랜드 로고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동등한 컴퓨터 품질을 가지고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지와 전략과 함께요. 근데 저희가 오늘 공부할 거는 공정무역이 계속 되어야 된다. 물론 커피가 맛있고 커피가 뭐 세계적인 음료고 뭐 대세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스타벅스 커피숍이 10년 전, 15년 전에는 뭐 외국에 나가서 보고 국내에서도 몇 군데 되지 않아서 큰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드물게 만날 수 있어요. 큰 대도시를 가거나 했을 때 가서 비싼 돈 주고도 커피를 한 잔씩 어떤 맛인가 한번 궁금해서 사 먹어본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제가 살고 있는 천안 이쪽 성정동, 수정동, 서북구 쪽만 해도 큰 번화가 쪽, 롯데마트 앞에도 맞은편에도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불당동 이런 동네마다 커피숍들이 많이 들어서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까지도 되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주문해서 받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자기 일을 계속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까지도 갖춰져 있습니다. 현실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비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아니면 변화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기업이다라고 하면 스타벅스의 어떤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물론 저희가 스타벅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공정한 경쟁 체제를 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브랜드 많이 만들고 좋은 음료 만들어서 손님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또 하나 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만큼의 재화를 벌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공헌활동도 사회적인 책임도 분명히 다하는 어떤 기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벅스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한번 먼저 스타벅스가 뭔지 알아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약 64개국에서 총 23,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미국에서도 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캐나다, 일본, 영국, 대한민국이 여섯 번째 나라네요. 매장이 제일 많은 여섯 번째 나라, 1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타이완 등의 많은 수의 매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1971년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서 개점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시작이 됐던 커피 음료를 하는 매장이 있었고요. 원래 스타벅스의 기업명은 허빈 멜브레스 백경, 모비빅이라고 하는 백경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좀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자, 참고로 스타벅스 로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바다의 인어를 표현을 17세기 판화로 표현되어 있는 판화를 참고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렌은 어떤 여신이었냐 하면 그 아름답고 달콤한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유혹해서 죽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거기에 보면 사편인가 어디 보면 세이렌 바다 인어처럼 나오는 그런 세이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영화에 좀 녹아 있긴 한데 그것 때 이제 겹쳐서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세이렌 여신처럼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인어처럼 사람들을 흘려서 스타벅스에 자주 발걸음을 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이름을 지은 거에 보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는 이제 199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화여대학교에서 처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신세계와의 공동투자로 스타벅스 코리아를 설립을 했고 2004년 7월에는 이태원에 점포를 냈고 2020년 기준으로는 현재 13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 뭐 이런 것들은 중소식품에서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체들과 연계를 맺어서 협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우유 종류는 소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지 전략화, 현지에서의 제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다음 현지 전략화, 지역화의 어떤 운영 방침의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스타벅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타벅스, 석유 재벌, 석유를 생산해내는 많은 국가들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재벌이 많은데 커피를 생산해내는 사람들, 커피 콩을 원두 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런 농사를 하고 있는 농장주들은 거의 다른 어떤 종류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심지어는 빈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럴까요? 세계 1일 커피 소비량이 약 22억 잔이라고 합니다. 1일 커피 소비량이요? 22억 잔이면 22억 잔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냥 커피 한 잔의 단순 계산으로 1,000원이라고 하면요. 하루에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만 2,200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커피가 물론 뭐 스타벅스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커피 어떤 업종에서의 일일 매출 2,2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다음 관련 종사자는 약 50여 개국에 약 2천만 명 정도의 인원이 이런 커피 농장에 근무를 하면서 커피를 생산하고 또 커피를 유통하기 위한 아니면 판매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관련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많은데 또 돈도 이렇게 많이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커피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의 그 관련 종사자들만 빼고는 실제 커피콩을 생산하고 원두콩을 생산을 하고 농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왜 어렵게 되느냐. 이러한 일들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 전 사례에서 많이 보았던 뭐 나이키 코리아, 나이키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업들, 현대자동차나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려운데 기업주나 사업주는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커피 빈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커피 생산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보통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입니다. 커피의 소비는 유럽이나 미국 등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한 양의 커피를 소비를 하고 있죠. 저도 일일 평균 한 잔에서 두 잔은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죠. 저도 옛날에는 커피를 잘 안 먹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성인병에도 뭐 좋고 뭐 여러 가지 좋다라고만 말씀드리고 계셔서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섞이지 않은 뭐 커피 음료를 먹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녹차나 아니면 우리 한국 차들을 좀 주로 많이 먹는 쪽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저도 뭐 거의 하루에 한 잔 아니면 두 잔 정도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 소비를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커피 생산 노동자들은 실제 이런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에 살고 있는 이런 많은 나라에서 커피 생산을 하고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아서 커피 한 잔을 사 먹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더라 하는 어떤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마치 옆전에 나이키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파키스탄의 축구공 바느질 하고 있는 노동자 소년이죠. 타릭이라는 소년처럼 하루 종일 축구공을 1400바늘 이상을 깨면서 공을 하나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수익이 뭐 극히 미미한 거죠. 오죽하면 이제 커피 생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분들은 임금을 받으셔서 하루 일해갖고 하루 임금 받은 걸로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사먹기 어려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기업이 돈을 벌면 커피를 수입을 해서 아니면 커피를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한 거대 기업으로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원재료인 커피콩을 생산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것들을 거꾸로 커피 빈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과연 옳은 방법일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커피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벨트 또는 커피존이라고 합니다. 커피 생산 국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 등 이런 나라들은 커피존이 어디냐면 적도를 기준으로 남위 23.27분, 북위 23.27분, 거의 아열대 온도성을 보이는 나라죠. 열대에서 아열대 온도 기후를 나타내는 기후를 가진 나라들이 커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이쪽에 있죠. 인도차이나 반도에 이렇게 있는 게 베트남이죠. 인도네시아, 예멘, 이디오피아, 케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이런 요 정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 그다음 남아메리카에서도 9%가 추운 나라로 가면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 좀 추운 나라로 가면 안 되고 이 중간에 온도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해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멕시코, 하와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뭐 유명한 우리가 흔히 들으면 알 수 있는 커피 콩 브랜드를 생산하는 많은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나라들이 바로 커피 벨트 또는 커피 존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서구 열강에게 침탈을 당한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자원이나 뭐 인력들을 침탈당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진 많은 부가 다 자국으로 들어갔죠. 선진국으로 들어갔죠. 지금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들어갔고, 실제로는 많은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 인력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어려운 저개발 국가의 형태로 남아있는 나라들입니다. 어떻게 안타깝게 그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도 커피를 생산을 하고 커피 나무가 자라서 커피 원두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들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러한 커피 콩을 생산을 해서 커피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거대 기업이 되었고, 그 선진국에서도 유명한 많은 어떤 글로벌한 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콩을 생산을 한 커피 나무를 재배해서 커피 콩 원두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은, 아니면 그런 생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분들은, 농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노동 근로자분들은 실제로는 아직도 한 달 100불, 100불에서 150불, 예, 더 심한 나라는 50불도 못 받는 나라도 있다라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실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커피에 한 잔을 사 먹을 값도 못 벌고 있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커피 빈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 빈민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이렇게 기후도 좋고 커피 나무도 쭉쭉쭉쭉 잘 자라서 커피 콩도 많이 생산해낼 수 있고, 이런 나라들이 거의 되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벼를 1년에 2번 농사, 아니면 3번까지도 농사 지을 수 있는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의 그런 기후에 속한 나라들인데, 왜 어렵게 살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재 157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이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7페이지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미 157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정무역은 특히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생기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난 국제적인 움직임입니다. 미국에서는 1946년 비영리 단체인 10,000 Village가 푸에르토리코에서 바느질 자주 제품을 구입하면서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1950년대 후반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옥스팜이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커피의 경우는 1988년 네덜란드에서 막스 헤멀라르라는 브랜드가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커피로는 최초의 공정무역 상품으로 지금까지도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상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커피와 관련된 스타벅스란 브랜드와 커피 생산자와 커피 생산을 위한 노동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왜 공정무역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냐면, 과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공정무역이 커피 생산 노동자들에게도 그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 물론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에서의 급여 차이를 분명하게 받는 액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표현하자 그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300불,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그 공장에서 일하는 초급 근로자들이 250불, 300불 정도 받더라고요. 한 달에. 그것과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다만 300불을 받아서 그 지역 베트남에서 일반 직장 생활들과 동등하게, 즉
아이 키우고 가정생활 꾸리고 가끔 아이들과 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문화생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급여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서 풍미를 취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주자라는 이야기라는 걸 저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무역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많은 종류의 상품들, 그런 것들은 바로 개발도상국의 영세 노동자나 농민 또는 수공업자들이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커피 생산 노동자들도 이런 어려운 개발도상국 국가에서의 어려운 현상을 이겨내고자 그런 커피를 생산을 해내고 그 농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또는 자국의 기업들 또는 유통업자 또는 중간 상인들 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로는 정작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커피에서도 필요하다. 또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커피콩을 생산을 하면서 공정무역으로 커피콩을 구매를 해서 그 콩을 가지고 커피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관심 있게 또 쳐다보는 것도 이러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실 수 있는 사회 참여의 활동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바로 생산자와 기업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없앨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간 상인의 개입을 줄여서 유통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무역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공정무역은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 착취 또는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상품의 제조 및 수입을 피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사회 공헌을 위해서 이를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무역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한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나머지 이제 커피 스타벅스와 기업 어떤 주요 사회단체들 간의 사회 문화를 바꾸기 위한 공정무역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잠시 쉬었다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